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정치 원로들 그리고 언더 73이라고 하는 단체 소속의 멤버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고 해서 조만간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언더 73 이걸 뭐라고 모임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모임입니다. 그냥 모임이고, 네. 단톡방 이름인데, 음. 저희가 이제, 우리 당의 좀 젊은 소장파의 원내 정치인들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뭉쳐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이후에 쫓겨나고 나서, 젊은 정치인들이 조금 이제 붕 떴죠. 그러면서 서로 좀 토닥이고, 그러면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다가, 유재화 세종갑 위원장이 이 언더 73이라는 이름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그 안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가끔씩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다가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하자. 그래서 오늘 2시에 김영삼 기념관에 가서 김현철 전 이사장을 만나고 네. 유튜브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정에서 유튜브 이름을 똑같이 방명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모임처럼 이렇게 된 건데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임. 여기서 이제 73은 73년생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때 뭐 어떤 역할들을 좀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네. 유재하 위원장이 그거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알려지고 밖에다가 공포하려고 처음에 만든 이름이 아니라서 네. 저희들도 약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데 너무 이거 그냥 가볍게 만든 이름인데 이걸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조금 또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가볍게 만든 이름이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생각한 거 질문 좀 드리면 왜 위드가 아니라 언더일까요? 공교롭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네. 73년생 이하들로 이렇게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부를 때. 이제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유재하 위원장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가 책임져라 제가 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73년생이면 옛날로 치면 손잡을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네. 약간 중도 진보적인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수와 극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수 정치인의 입장에서 진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70년대생 대권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예. 딱 한 명이 있을 뻔했다. 예. 내가 보기에 이쪽 진영에서 보기에 예.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다. 네. 근데 그 박용진 의원을 작년에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을 했느냐. 그러니까 70년대생이 한 명도 없다. 근데 우리 당으로 돌아와서 봐도 70년대생 대권 후보는 단 한 명이 있다. 네. 나머지 언급되는 모든 후보들이 다 60년대생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 70년대생이라는 나이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정치 세력에서는 60년대생 이상이 30년을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어떤 다음의 전망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곳에서도 여전히 70년대생은 여야를 통틀어서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이번에 이러한 부분의 변화를 만들어 볼 테니까 진보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그냥 단도직입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언제 복귀한다고 합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디를 다니기만 해도 사진이 찍혀서 나타나서 목격담 정치라고 이 말이 붙어버리니까 저희가 목격담 정치 말 듣기 싫으니까 들키지 말라고도 했거든요. 대답을 어떻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들키지 않게 정말 조용히 다니면서 네. 지금 알려진 거는 김종인 위원장, 조갑재 대표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 네, 이렇게 네. 알려졌지만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또 누구 만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유, 당사자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떼셨으면 마침표도 찍어 주셔야죠. 그래도 또 누구 근데 훨씬 더 만나셔서? 많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만났는데 네. 그 부분이 하나도 목격담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훨씬 네. 더 많이 만났거든요. 예. 근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보를 이렇게 비공개로 행보하는 게 아니라 공개 행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시점이고 그 시점은 대표님이 이 시점은 모두에게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을 정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멀진 않을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습니다.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지금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변론이 있잖아요. 이게 딱 마무리되면 그때가 아마 타이밍일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가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봤을 때 그러면 적어도 그 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워낙 그 언제 공개 행보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고 그와 같은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목격담 정치에 안 나오게 좀 정말 안 들키게 다니시라고 그래가지고더니 진짜 안 들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키고 맞는 사람이 또 누구냐니까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좀. 누군데요, 누구? 그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공개하시면서도 그렇고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겠어요. 지금 그 위원장님이 60일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당내 경선에 이제 참여한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거기서부터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그 보수화를 넘어서 극우화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진단에는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더 그러니까 좁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만약에 정말 좁아졌다라고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한국 정치사는 굉장히 위기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2019년까지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진보 세력 안에서 극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똑똑히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중심으로 그 극자화가 완성되는 과정도 봤습니다. 정말 그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포인트를 침소봉대한 듯 키운 다음 대중들을 선동하고 그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 방식은 소위 말하는 극좌 세력이 중심이 돼서 있었던 진보 세력, 좌파 세력 안에서 이 극단적인 세력들이 아주 자주 쓰던 방식이에요. 근데 보수 우파 쪽은 그 방식을 안 썼거든요. 안 쓰고 계속해서 그 방식을 안 쓰고 절차를 지키고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하다가 판판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주변에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 언젠가 우리나라에 극우가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우리 당의 이 보수 세력에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들. 예를 들어 여인영과 홍장원의 체포조와 관련된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특수전사령관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또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이런 분들을 맞춰나가면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결코 유리한 게 없는 상황인데 단지 홍장원의 메모와 관련된 그 작은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진위 논쟁을 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길거리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은 과거에 그 광우병의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게 했던 방식과 굉장히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먹힙니다. 근데 이번에 어떠냐면 이 보수 우파 안에서 이게 먹히고 이게 가능하고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우리 보수 우파 안에 어찌 보면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패배한다. 그러면 여기도
극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 진영이 모두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되는 나라들을 많이 봐왔는데 중남미 국가나 이런 데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중도 진보 쪽의 청년들을 만나서도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걸 극우화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겠지만 진보 쪽에서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엄 이전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를 언급을 하면서 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 또 거기에 이어지는 당내의 어떤 갈등 이런 걸 언급을 했는데 이때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였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만약에 그때 대통령 만찬에 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직을 걸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계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예. 뭐냐면 그래 부정선거 시비, 그 다음에 뭐 줄탄핵, 그리고 예산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그런 게 한 게 그 논란이 있고 그런 걸 한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위헌 위법한 거니까 잘못된 거라는 걸 전제하고 놓고 봤을 때 네. 이 계엄 이후에 실패하면 탄핵으로 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탄핵에서 내가 인용되지 않으려면 네. 4월 18일까지만 기다렸다가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완전히 자기 사람의 헌법재판관 2명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계엄을 했으면 탄핵이 인용됐어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놓을 수가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4월 18일까지 4개월을 기다리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라고 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저는 그때 당시에 12월 당시를 계속 복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몰릴 수가 있었던 건 명태균,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아마 이 뉴스 아마 위원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이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11월 9일에 국방장관 공관에서 술을 마시거든요. 저녁도 함께 하면서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근데 그날 밤 자정경에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이 휴대전화로 뭘 검색을 했냐면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을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설이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간접적인 증거가 하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간접 증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 목표가 부정선거나 줄탄핵이나 그다음에 예산안이었다. 물론 그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랬다면 4개월을 기다려서 하는 게 완성도를 더 높이는 방법이고 4개월을 기다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12월 3일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지점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다면은 12월 3일이 설명이 돼요. 근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모호했었던 거예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죠. 그때 명확하게 입장을 단적으로 내고 있지는 않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위원장님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소통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마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계엄 그때 그 체포 대상 가운데 한 명이 한동훈 대표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체포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사전에 전화를 받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홍장원 차장한테 그 전화 받았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엄 직후에 이제 뭐 누군지는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엄이 다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랑 저녁을 먹을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그랬죠. 저는 대표님이 그때 당사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현장에 가버렸잖아요. 그랬는데 대표님한테 아니 그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꼴랑 세 글자 당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글로 보내가지고 목숨을 알겠습니다. 내가 모르게 걸게 한 거 아니냐 했더니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았습니까라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계엄 직후에 대했던 태도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대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취지는. 그렇죠. 예, 네.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도 현장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